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부부 강간을 법적으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가 늘었습니다. 네, 선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건과 함께 그 밖의 사건 사고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의 어떤 성폭행, 부부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인데 네.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마르지 않은 신혼부부다.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부부인데 네. 부부 강간죄가 인정이 됐네요.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남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네. 이게 작년 6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50대 부부였는데 이 50대였지만 당시에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집에서요. 식사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굉장히 좀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왜 밥을 먹는데 분위기를 깨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요. 또 심지어 이제 강간, 성폭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남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30분 만에 화해했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아내 역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되어서 재판으로 갔고요. 이번에 형사 재판 결과 이번에 강간죄다. 이렇게 인정이 됐고 징역 7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했던 그런 전과들이 있었거든요. 전력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고 끝까지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앞서 그 대법원은 1970년에 부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부부 강간죄가 성립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2012년에 법이 한 차례 개정되는데요, 형법이. 강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근데 예. 그 전에는 부녀였어요. 즉 부녀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아내도 포함될 수가 있는 해석이거든요. 네. 문헌상으로는. 하지만 대법원은 그 부녀에서 배우자, 즉 아내는 제외하는 그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부 사이의 어떤 그 일들, 특히나 그중에 성관계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가 거기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 등이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상이 바뀌면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예. 실제로 법이 판례가 바뀝니다.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이 선고되다가 결국은 2013년 5월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요. 그 후에 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그 배경에서 이번에도 부부 사이의 강간죄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부인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서 강간이 성립됐다고 밝혔는데 네. 자세히 좀 봐야 될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간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말씀하셨는데요. 이 강간죄라는 게 법률 문헌만 보면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강간죄에 있어서는요. 즉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또는 상대방의 저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라고 한다면 강간죄가 싫다고 될 수 했다고 해서 없죠. 그런 건 아닌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반항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강간죄가 성립하고요. 이번 재판부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본 것이고 심지어 단순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현저히 침해했다. 이렇게 보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위증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번에 위증 교사로 내려진 그런 그 벌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1심 예. 재판입니다. 이제 이 전재용 씨가 어떤 그동안 처벌을 받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6년에 이제 땅을 팝니다. 땅을 매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에 있던 임야에 있던 그런 나무들의 그런 값어치를 좀 과다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포탈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탈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네. 처벌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이 4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그 토지 매매 계약에 관여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킨 거죠. 실제로 그 증인이 1심에서는 이제 전재용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 2심에서는 재판을 받은 후에 부탁을 받은 후에 전재용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즉 위증을 한 거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전재용 씨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에 그 사건은 일단은 됐습니다만 탈세 사건은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인이 위증을 했고 그 원인이 바로 전재용 씨가 위증을 시킨 것이다, 교사한 것이다라고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예. 아까 지금 김단일 거 얘기한 대로 그 황제동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번 벌금형 선고를 계기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전 씨가 기존에 납부하지 못했던 그 벌금 38억여 원을 네. 하루 일당 400만 원, 참 비싸네요. 예. 네. 이렇게 계산해서 노역 중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동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 참 이 비슷한 그 사건에 처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되게 괴리감 느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벌금액이 많을수록 오히려 이제 하루에 이른바 일당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요.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형법 규정을 보면은요, 이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네. 이제 노역장 유치도 함께 선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유치 기간을 정해서 네.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선고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 4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 1억 4천만 원은 납부했지만 나머지 38억 6천만 원은 내지 않았거나 또는 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노역장에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어요. 뭐 판단은 각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과연 이게 하루에 400만 원을 감해줄 정도의 노동 강도인지 여부는 굉장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청소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은 지금 이제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그 있는 일당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게? 일당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벌금형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일단 선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장 3년입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최장 3년 기간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개정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벌금 액수에 따라서 최소 기간은 정해주고 있어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300일 이상. 네, 그리고 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2014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장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결과적으로 제한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한 달에 4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루에 일당 400만 원이라는 것은 네. 정말 어디서 일을 해도 이 정도의 돈은 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까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3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벌금액이 높을수록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년에서 좀 기간을 더 늘려야 그렇죠. 한다라는 법 개정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냐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환영 유치, 좀 노역장 유치라는 것이 애초에 돈이 많은데 돈을 숨겨놓고 일단 그 노역으로 다 해결하고 벌금을 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예. 처음에는 벌금을 낸 능력이 없는 아예 경우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악용되는 게 재산이 많을 것 같은데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것이죠. 전재호 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기업인들 같은 예. 경우에도요. 그런데 이게 노역장 유치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게 과연 해결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안대로 이 최장 3년인데 이걸 5년, 10년, 15년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형벌 체계가 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요, 지금 벌금형은 징역형보다는 낮은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뭐 그게 10년, 15년 된다고 지역형보다 한다면 더 커져 버리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 의혹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좀 어떤 특별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차명 재산이든 어딘가에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 저희가 방금 전에 이거 대담 시작하기 전에 봤던 리포트인데요. 니코틴 살해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정황 증거가 있었는데 어쨌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한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한 게 이제 혐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공모를 해서 남편을 살해했다. 이번에 그 법원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을 하고 결국은 무기징역이죠. 둘 모두. 네. 예,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니코틴이라는 게 살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서부터 약간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더군다나 숨진 남편이 평소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몸에서 왜 이렇게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이 발견되었을까 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의혹을 가졌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이번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담배를 피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이제 니코틴 원액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주입됐는지 이 점을 좀 밝히는 게 증거를 찾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게 유죄가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거는 크게 나누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겠죠. 네. 직접 증거는 예를 들어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또 그리고 녹음, 목격자의 증언 또는 아니면 자백도 직접 증거에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간접 증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문이나 뭐 DNA, 혈흔 등등 이런 것도 직접 증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간접 증거입니다. 추측을 하게 만들어줄 뿐인 거죠. 그 외에 일기, 영수증, 뭐 이런 것도 편지, 이런 것들도 다 간접 증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의 직접 증거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이번에 그 사건에서도 직접 증거는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가 다양하게 있고 또 그런 간접 증거들 사이에 모순 관계가 없고 그런 간접 증거들을 다 연결해 봤을 때 충분히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관이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엔 어떤 간접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일단 남편이 사망했는데요. 네. 처음 발견한 게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이나 119나 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이 그렇죠. 아니라 보통이라면. 바로 장례 지도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이거는 빨리 사건을 은폐하고 장례 절차를 상조회사에다가? 치르겠다는 그런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상조회사 장례 지도사의 전화번호를 이 내연남이 아내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내연남이 그 니코틴 원액을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한 게 니코틴 치사량, 또 니코틴을 활용한 살해 방법 등등을 검색을 했고 나중에 또 그런 검색 내역도 삭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삭제했던 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그런 증거로 활용이 됐죠. 간접 증거이긴 했지만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랬네요. 누가 봐도 명백한 간접 증거였기 때문에 이번엔 유죄가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살인 도구로 사용된 그 니코틴 원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담배 태우신 분들은 이제 니코틴을 흡입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저희가 뭐 알 수 없어서 네. 이런 전례가 또 없었다면서요. 예. 해외에서는요, 이게 자살의 도구로 사용됐던 적은 몇 번 보고가 됐는데 그래요? 이게 타살 도구로 사용된 거는 해외에서도 참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방 범죄나 유사 범죄가 뒤따르지 않을까 좀 예. 우려가 되는 측면도 네. 있는데 이게 니코틴이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의학자가 한번 스스로 실험을 해봤다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네. 그래서 희석을 한 다음에 40~50배 물에 희석을 해서 이쑤시개 끝에 찍어서 혀 끝에 댔는데 그런데도 구토와 어지럼증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좀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요.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